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에서 국제농업개발협력 전공에 있는 박미선 교수입니다. 산림정책을 전공하고 있고요. 사실 박은진 박사님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 그 건국대학교 김주현 교수님께서 하신 연구 내용을 먼저 봤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았더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제가 또 하는 방향들을 좀 설계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평화의 숲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국제협력과 거버넌스라는, 제가 이제 주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는 부분과 연계시켜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 두 발표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좀 더 개념적이고 총론적이고 또 규범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앞서서 두 발표처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강의에서 이제 도법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해관계를 너무 압살하지 말고 이제 서로 이제 평화롭게 협력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각 국가의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이고, 또 하나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런 의사를 전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부분이 또 국제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제가 이제 환경 분쟁, 산림 분쟁, 산림 갈등, 환경 갈등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많이 쓰는 그 슬라이드인데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특히 이제 산림 분야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그들의 의견이, 그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그런 현상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갈등들이 드러나서 보여질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표출되지 않고 잠재적인 어떤 분쟁의 요소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넓게 보면 그런 충돌을, 이해관계 충돌을 이제 갈등이라고 보고, 표출된 것을 이제 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분쟁이라고 표현되는 순간에는 이 문제를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게 또 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 중에 얼마나 산림과 관련된 분쟁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냐라는 부분은 각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서로 다른 이 포지션을 갈등과 이제 분쟁이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평화의 숲이라는 고 접근하고자 하는 이 큰 개념 안에 저는 갈등과 분쟁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분쟁뿐만이 아니라 어떤 잠재적인 분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갈등도 관리할 수 있는 그 개념, 그 범위까지도 평화의 숲이 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의 연구에서 보면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산림과 관련된 갈등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그 갈등이 되는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또 지금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산림 전용의 어떤 문제들이 있고요. 산림 전용의 과정이 이제 산림과 농업의 갈등과도 사실은 연계되어 있는데, 하나의 이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농사를 지을 것이냐, 아니면 나무를 심어서 가꿀 것이냐, 아니면 이 두 산림과 농업을 혼합시킨 혼농임업의 형태를 할 것이냐라는 등등의 부분의 토지 이용에 대한 갈등이 사실 기본적으로 존재하고요. 앞서서 발표하시면서 이제 평화의 숲이 담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유형들을 산림을 조성하고 복원하고,
그다음에 또 보전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전과 또 개발의 갈등이 또 큰 산림 분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와서는 산림을 조성하되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이냐, 바이오 에너지 조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수종을 선택할 것이냐,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유전자 변형, 묘목을, 종자를 선택할 것이냐 등등의 부분이 또한 산림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이슈들입니다. 어쨌든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하고 분쟁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각각의 이슈에 따라서 사실 서로 다른 그 해결 방안들을 가지고 있고, 또 오늘 이제 제가 국제관계를 엮어서 말씀드리면서는 이 안에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규칙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규칙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만들어간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평화의 숲이라는 이 개념 이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만들어온 산림 거버넌스의 경험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의 숲이라는 우리가 새롭게 내세우는 이 개념 하에서 어떤 노력들이 우리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가능한가,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버넌스에 관련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에 특히 대부분의 이제 개도국이 여러 국가가 산림을 이제 국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 정책이고 공공 정책이며 국가 정책이었고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정부 부처에서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산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서 정부 기관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의견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고 새로운 자본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내게 되고 그들의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산림을 관리해 나가는 새로운 방식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서로 협력해서 이제 거버닝을 하는, 통치를 하는, 정치를 하는 형태를 이제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거버넌스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있고 비정부 기구로서 시민사회가 존재하고, 또 하나는 특히 그 시장, 마켓의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부르지만 그 중에서 어떤 이해관계자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느냐, 앞서서 보여드렸듯이 정부가 시민사회와 시장, 이 누군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 거버넌스를 끌고 가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거버넌스 유형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주도하는 거버넌스이냐, 시장 중심의 거버넌스이냐,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이냐, 많은 부분들 국가가 해왔던 것들을 민영화시키면서 이제 기업이 새로운 주체로서 등장을 했고, 그리고 시장 경제 논리 안에서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시장에서 받게 하는 그런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이 됐고요. 제가 오늘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입니다. 특히 국제 수준의, 국제 단위에 있어서는 이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가 훨씬 더 빨리 시작이 됐고, 또 하나는 훨씬 더 큰, 그러니까 각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정들을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어떤 원칙들을 제시하는데 시민사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도 그러하고 생물다양성, 사막화 방지, 협약 모두 물론 각각의 국가가 당사국으로서 참여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의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그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의제에 대한 논의의 과정에서 수많은 과학자들과 또 수많은 시민사회의 리더들이
의견을 내놓고 또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여러 초안을 만드는 주체들이 사실 국제 단위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화의 숲이 물론 이제 FPI가 Forest Peace Initiative가 이제 국제 단위에서 이제 사막화 방지 협약의 그 과정에서, 협약 프로세스 안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제안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산림청이 주도가 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지만, 산림청이 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국제사회의 여러 시민사회의 리더들과 그 시민사회 안에는 NGO를 포함해서 연구기관과,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여러 가지의 어떤 정보들을 총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국가 중심, 시장 중심과 다르게 특히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는 어느 그 거버넌스의 형태보다도 참여와 공동체주의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어떤 유형보다도 시민사회가 어떤 다른 기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유연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와 여기서는 이제 그 국가 간 협력 기구와 그리고 여러 국가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발휘하는 부분이 이제 시민사회 중심, 국제사회에서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갈등 해결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고 저도 후반부에 얘기하겠지만, 접경 지역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각국, 즉 당사국은 국가의 이익을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당사국이 무언가를 협의하고 그리고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소통의 과정에 있어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조력자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어떤 분쟁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접경 지역에서의 갈등을 너무도 당연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접경 지역의 부분들은 어떤 특정 국가의 시민사회가 아닌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측면에 있어서 원칙적이긴 하지만 제가 거버넌스의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후에 생명의 숲, 그리고 평화의 숲을 얘기를 하면서 이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고, 또 기후변화 레짐 하에서 그러하듯이 우리가 레드 플러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도국이 레드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거버넌스 체제를 증명해내야 하는 그런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굿 거버넌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잘 구성된 거버넌스를 갖추었을 때 훨씬 더 기회가 많아지는, 개도국이 국제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원이 더 많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요. FAU를 포함해서 월드 리소스 인스티튜트 등 여러 기구들이 이제 거버넌스를 측정하고자 하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거버넌스를 측정할 것이냐, 굿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버넌스를 이 체제를 선택했다라는 게 반드시
결과를 긍정적인 결과, 다시 말하면 지속 가능한 삶 관리를 보장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물론 지속 가능한 삶 관리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굿 거버넌스를 실행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거버넌스의 원칙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6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책무성, accountability를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의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해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서로 어떤 협력을 하느냐, 어떤 상호작용을 갖느냐, 누가 어떤 단계에서 정부가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규정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기업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함께하고 등등의 서로 다른 역할들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하나 제시되고 있고요. 효과성과 효율성의 측면은 대부분의 정책이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평가에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참여의 기회도 보장이 되고 여러 가지 역할도 해놓았는데 정책이 결정되고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견을 내놓고 또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거 굿 거버넌스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뭔가 참여할 수 있고 공정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결과를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구조,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거버넌스에서 지향하고 있고 이 6가지 원칙을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다층적 거버넌스, 다차원적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역, 로컬 수준과 국가 수준, 그리고 이제 국제 수준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림을 포함한 환경 분야에서는 산림 문제, 환경 문제가 워낙 복잡하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지역 수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 지식, 전문성들이 한 지역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은 국제 단위에서 먼저 활발히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즉 각각의 전문가들을 국제 단위에서 모아놓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선택하기까지 이 과정을 거쳐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룬틀란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였고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냈고 그러면서 지금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발전의 방향이 한계가 있다. 한계를 지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떤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떤 방식의 발전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고민하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그 개념을 선택한 다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지금에 와서도 우리 2015년에 이후부터 우리가 택한 SDG를 정의하고 SDG의 타겟을 정하고 그리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전 세계가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노력은 국제 수준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가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개념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이런 국제 거버넌스가 훨씬 더 힘을 발휘하고 있고 이 국제 거버넌스가 결국 국가의 거버넌스 그리고 지역 단위의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그 국제 산림 거버넌스 중에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 부문에 있어서 또 환경을 넘어서서 국제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국제 산림 거버넌스를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 케이스인 거죠. 즉 오랜 기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불법 벌채의 문제를 물론 모두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국제산림 거버넌스를 통해서 산림 인증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즉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산림을 인증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조림 과정과 벌목을 통해서 확보한 목재를 인증해주는 이 제도를 만들므로 인해서 불법 벌채를 줄여나가게 되거든요. 물론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숙제들이 많지만 그 이전의 정책과 비교하면 그 이전에 각각 국가 수준에서 정말 많은 정책들이 없었던 게 아닌데 계속해서 불법 벌채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규정을 만들고 여러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국제산림 거버넌스 체제 안에서 인증제도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일부 해결해 가고 있거든요. 이 국제산림 거버넌스에서 이제 FSC 인증, 즉 국제산림관리협의회가 조성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큰 기여를 했고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산림관리협의회가 결국 WWF와 그린피스에 의해서 이 기관이 조직이 되었고 물론 이 과정에 FAO나 UN 기관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FSC는 비정부 기구로서 모두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그리고 특히 불법 벌채와 불법 벌채된 목재의 어떤 거래 등등은 목재의 수입국과 그 다음에 수출국의 어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제3자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각각 해당 국가의 이해관계를 벗어난 제3자의 기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여러 그 마크를 통해서 우리가 인증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은 하나의로 제가 우루과이에 갔을 때 맥도날드에 깔린 식탁에 깔린 이 종이에 FSC 마크가 있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이만큼 여러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인증된 목재와 목제품들의 활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FSC 인증 현황을 보시면 2억 2천만 헥타의 산림이 전 세계에서 인증이 됐고요. 그건 전 세계 산림의 약 5%에 해당이 되고요. 79개국에 그리고 129개국이 이 인증에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인증제도에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비정부 기구가 만들어낸 물론 이 비정부 기구가 하나의 FSC가 독단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 협력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의견을 모으고 그 과정에서 10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다시 기준을 제시하고 크리테리아를 제시하고요. 각각 국가에서 실행할 수 있는 또 인디케이터들이 만들어지죠. 이 FSC 국제기구준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지속가능한 산림 인증의 표준과 지표를 만들어 계속해서 개발하고 수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 FSC가 만들어낸 10가지의 원칙이 결국에는 이 인증제도의 기반이 되고 이런 원칙을 만들어준다라는 거, 국제 수준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국제산림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이런 규범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평화의 숲을 이야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공원을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을 지정할 것이냐 등등의 어떤 형태로 관리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개념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하고 산림을
조성하고 산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원칙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접경지역은 뭐 쉽게 어느 지역이나 어느 국가나 우리가 특히 그 뭐 운동 경기를 응원할 때 보면 바로 옆에 있는 국가를 응원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맞닿고 있는 국가들 중에 정말 사이 좋고 사이가 좋더라도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국가가 없는데 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 접경 지역을 갈등의 공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화의 숲을 통해서 뭔가 어떤 배타적인 소유와 사용의 대표적인 지역이 접경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가장 큰 이 평화의 숲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접경 지역이 주로 이제 변방죠.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접경 지역에는 사실 국력이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중국이 접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갈등 문제에 있어서 국력이 중요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산림과 관련된 피해가 생겨도 거기에 맞서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조력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국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국제기구는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이 될 수도 있고 International NGO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기구로부터의 영향을 받게 되고 영향을 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제법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쟁들을 그런 법률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국제법을 넘어서는 어떤 초국가적인 어떤 원칙과 기준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그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현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접경 지역에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가. 즉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피해, 그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피해, 경제적인 피해, 사회적인 피해들이 이제 등장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조사와 어떤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확한 문제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한계점을 또 접경 지역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갈등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정책에 있어서 그리고 연구의 부분에 있어서는 소외되어 왔지 않았는가 그 부분을 PI나 이제 평화의 숲이 새롭게 강조하고 그리고 주목화시키는, 이슈화시키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사례인데요. 2020년에 2월에 MOU를 체결했는데 이제 리베리아와 시에리아리온이 접경 지역의 산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즉 접경 지역의 산림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자라는 부분의 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러 지역에서 이제 아프리카 사례였고요. 우리나라 사례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 사례입니다. 지금 평창 캠퍼스에 있는데요. 강원도는 계속해서 이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꾸준히 실행하고자 이제 계속 준비하고 있고 여건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 강원도 교류 협력이 꾸준히 있어 왔고요. 보시는 이 기본 합의서에 보면 솔리폭발이 공동 구제 사업에 대해서 남측과 북측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문서로서 그러니까 MOU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 합의서에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기본 합의서에 부속 합의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서 이제 솔리폭발이 방제가 이루어지고요. 강원도는 이제 물자를 지원을 하고 방제 약품과 기자재를 지원하고 북한은 인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솔리폭발이와 잣나무 넓적잎벌 방제를 공동으로 했고요. 여러 사업들이 사실 모니터링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남북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 92% 이상의 방제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각각의 국가가, 즉 우리나라도 북한의 이 솔리폭발이 방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남측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분명하고 그리고 시급성도 인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 각각의 접경 지역에서 두 국가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명하고 이 문제 해결 방안에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결국 평화의 숲에서도 당사국이 그러니까 접경 지역의 살림을 저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원의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 무언가를 조성하고 그리고 보전을 위해서 이제 생물권 보호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작업들이에요. 그리고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뭔가 새로운 설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모아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시급하게 요하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당장 무언가를 조치를 해야 보호가 가능하고 경관이 훼손되기 전에 뭔가 액션이 필요한 어떤 상황들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부분, 장기적인 어떤 접근을 구분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당사국이 양국이 되지 않고 다 여러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 당사국끼리의 어떤 산림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를,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PFI, 평화의 숲이라는 이 개념이 어떻게 접근이 가능할 것인가, 접경 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갈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슈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의 그 병충해 방제의 부분들이 문제가 무엇이고 이것이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맨 마지막에 제시한 어떻게 보면 연구 조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를 명확히 규명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하는 방안들을, 전략들을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 얼마만큼 어떤 것이 문제이냐라는 부분, 소동물, 대동물과 관련된 부분이냐, 아니면 또 서식지의 문제이냐 등등의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슈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FI 이 프로그램 안에서 가능하다면, 그다음에 평화의 숲 개념 안에서 말씀드린 산림 거버넌스, 굿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책무성, 참여, 투명성, 효과성, 효율성, 공정성의 부분을 고려해서 산림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 이를 위해서는 아마 아래에 있는 여러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부문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소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의 어떤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이런 원칙 하에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갈등들을 정의를 하고 그 갈등에 따른 어떤 관리 방안, 좀 더 포괄적인 형태의 한 지역에 있어서 제안하는, 즉 남북만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의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총체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원칙과 기준, 갈등의 유형, 그 유형에 따른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계되어 있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막화 방지 등 이미 존재하는 국제 레짐과 연계시킴으로 인해서, 그런 연계성을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재원들,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지식들, 경험들 이런 부분들이 더 풍부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연구도 부족했고 정책도 부족했고 누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가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미 그 한반도에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계속 이슈이고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고민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접경 지역의 국제산림 협력,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뭔가 우리가 리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